네,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송국회입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다음에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역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견된 대로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검증 총리실 이관을 수행했습니다. 자, 조 교수님, 이제 가덕도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좀 힘이 실리는 모양새예요.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생각이시죠, 교수님도? 일단 이제 그 불경 단체장들이 끊임없이 그 가덕도의 신공항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특히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에 반해 이제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뭐 충분히 검증을 했다, 타당성 조사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고 있고 원안을 이제 그 관철시키려고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그 검증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시켰다는 것은 그 아무리 봐도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토부가 파워게임에서 저는 밀렸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기 가덕도가 이제 신공항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살펴볼 점이 뭐냐면, 이 신공항 입지 문제는 지극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문제가 그 대두되기 시작해서 뭐 결론이 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것도 정권 말기에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이제 결론이 난 것도 쭉 보면 뭐 새로운 그 지역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공항은 이 그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라든지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불거져 왔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함부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민의 민심도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라고 반드시 단정 짓기는 약간은 지금은 좀 무리수가 따른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됐든 이 총리실에서 신공항 검증이 시작이 되는데, 자, 문 변호사님,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라는 좀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까지 왔다고 보여지고, 이제 총리실에서 신공항 검증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검증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전제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총리실로 이관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죠. 새로운 또 이슈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영역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문제도 해결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공정성과 객관성의 담보겠죠. 아무래도 이게 벌써 3년 전에 그때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났을 때도 국내 연구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외국의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ADPI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지었었거든요. 과거에도 3년 전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총리실에서 이번에 또 검증하겠다 했을 때 과연 어떤 이제 국내나 국외 기관이 과연 또 신청을 하고 또 과연 또 그거를 그 기관에 맡길 수 있을지 자체가 현재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총리실에서 어떤 결과가 뭐 김해 공항 확장으로 기존 결정을 유지하든 아니면 가덕도 공항으로 바꾸든 간에 어찌됐든 이해관계가 서로 갈린 지자체, 뭐 불경 지자체 한 개, 두 개 사이에서 또 다른 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뭐 총리실로 넘어갔으니까 결국에는 타당성 영역과 관련해서 ADPI보다 더 오히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한 기관으로 해야만 제3자들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기관을 확보를 해야 될 테고, 또 추가로 정책판정위원회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또 이용 구성에도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또 담보돼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진부한 갈등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게 정치적인 어떤 갈등으로까지 사실 번져왔던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결정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그 명확한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적 기준을 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제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는 한 발이 아니라 몇 발을 물러서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정부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아니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좋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말은 또 다시 뭡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예. 금방 변호사님도 이야기한 게 이 문제가 몇 업 지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형 국책 사업을 재검증한다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되고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남 부산 지역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신공항 문제는 그 경남 부산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 경북 자치단체장들도 굉장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그 행안부 장관을 지내시고 대구 수성구에 이제 기반을 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갈등이 계속해서 그 잠재된 갈등이 이렇게 폭발하게 된다면 결국 또 신공항 건설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갈등 나아가서는 지역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꽤 매우 높다 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나 정치권에서 한 발 두 발이 아니라 멀찌감치 좀 떨어져 가지고 물러서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뭐 굉장히 좀 우려의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검증이 사실 총리실로 넘어간 만큼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또 다른 갈등이 아니라 봉합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현 정부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하나씩 가시화되면서 이번에는 도의회 의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시행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이 경남도 정치권에 어떤 순기능을 갖고 오게 될지 우려되는 바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번 제가 또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8일이었어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이 부분이 이제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을 갖고 있죠? 어떤 내용이 핵심이죠? 일단 이제 각 지역마다 특수한 여건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색이 다 다른데, 농촌은 농촌이 필요한 인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촌에서는 어촌이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라도 그 지역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같은 경남권에 있어도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다 지역 특색이 다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그러한 인재를 충분히 이제 뽑아라. 이런 게 이제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률을 신설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지방 공무원을 채용하라는 내용이 이번에 그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금까지는 그 시도의회 의장이 이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도의회에 그 소속된 그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이 사람들의 뭐 승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시도의회 의장은 어떠한 이 사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행되는 임용령에 보면 시도의회 의장에게 그 이제 채용권부터 그 교육 훈련까지 관할하는 모든 이 사건을 이제 부여한다는 게 이번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조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직률을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남의 경우 없는 직률을 신설하면 이 어떤
직류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은 그 직류라는 게 사실 매우 많거든요. 직렬했다는 직류가 많은데 그 지방공무원법을 보게 되면은 그 직류는 그 공무원 취향 기본 단위로 행정 직렬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 뭐 법무행정, 재경 등의 이렇게 직류가 있고 또 공업 직렬의 경우에는 일반 기계, 조선 또는 전자 등의 직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직렬에는 뭐 도시계획, 일반 토목, 건축 등의 직류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지방공무원 임명령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어떤 지방공무원 그 임명령 시행령의 변경의 취지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중앙과 달리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른 뭐 농촌, 도시도 다 각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고려해가지고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또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직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너네가 개별적으로 선별을 하라라는 취지죠. 근데 이제 경남도도 이제 어떤 직류를 신설할지 사실상 도 관계자가 더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로서 현재로서는 어떤 이제 가능성이 나왔을 뿐이지. 어떤 직류가 현재 필요하다, 시급하다라는 거는 또 이제 도 차원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늘 사실 인사권이라는 말이 나올 때 늘 따라붙는 부분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해당 장의 이제 권한이 늘 따라붙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전권이라는 단어에 참 주목이 되는데 의장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만큼 지자체장보다는 이제 권한이 막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권한은 과거에 비해서 막강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본청에서 넘어와요. 또 몇 년 있다가 의회에서 또다시 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의회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갔을 때는 의회를 위해서 소신 있게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사권은 그 본청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고 있으니까 또 본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한마디로 소신 있는 그런 일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쪽 다 눈치를 다 살펴봐야 되는 뭐 그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뭐 지방의회에 필요한 사람을 시도지사, 시장이나 그 도지사가 그 임용한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를 쭉 보면 국회가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는 국회 차원에서 알아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정부가 청와대가 전혀 관여를 하지를 않고 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그 시도의회 소속의 공무원들은 그 의회 의장이 그 인사권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뭐 해석하기보다는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이제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가져야 할 권한을 가졌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인사권에 대한 전권, 그럼 전권에 대한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죠, 그죠? 기준이 뭐죠? 전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동안 가졌어야 될 걸 이제 당연히 가지게 된 거 정도의 의미지 뭐 너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이라는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지자체 인사 운영 자율성이 더 확대되었고 뭐 특히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 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 전반을 이제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해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의회 의장이 추천권만 있었지 추천에 따라서 결국 임용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한과 책임 다 자치단체장한테 집중된 상황이었었는데 바뀐 어떤 법에 따르면은 이제 의회 의장이 임명권자로서 권한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에 따른 책임도 의회 의장한테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인사 발령 물론 이제 과거와 지금의 큰 차이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방 분권이 강화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지방 분권이 강화되기 위해서 또 자치 분권이 또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자치 분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그 인사를 쭉 보면 획일화된 기준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그 어떤 획일화된 기준에서 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학생들도 또 지원생들도 공부를 뭐 한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이제 지방 정부가 자신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또 지방색이 뭐 요구하는 그러한 그 직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적합한 인재를 그 채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자체 역량 강화에 뭐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회도 독자적인 인사권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예. 그 의회 의장에 의해서 그 임용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이제 뭐 행정부, 의회 양쪽을 두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의회가 행정부를 더욱더 견제를 더 잘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것 또한 지자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이번에 이제 시행령 자체가 저는 이제 자치분권의 확대 또 뭐 지방분권의 어떤 강화 공고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방 분권의 확대라는 측면이 방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지방 공무원 임용제 시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대단히 높게는 평가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20년이 지났거든요. 1995년에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렸고 그때부터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나 뭐 사회자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분권, 지방자치 그러마 단계 수준에 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그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을 했고 이걸 이제 선거 공약으로 또 내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선이 된 이후부터 조금씩 지금 실천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진정한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헌이 필연적입니다. 그 대통령도 개헌을 한번 시도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무산이 되었는데 예. 그 지방 분권에 관한 개헌이 그 조속히 좀 이행되었으면 뭐 보다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 교수님은 이제 정치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 정치 전문가로서 평가를 하셨고 우리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또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과 말씀하신 취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개정은 아까 말씀했지만 지방 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고, 근데 문제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한 전부 개정하는 파격적으로 많이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주민자치 요소를 법 규정과 권리 조문에 명시해서 주민 참여권을 아예 이제 법상 보장을 하고요. 뭐 주민 조례 발안제, 이제 주민도 조례를 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예. 주민 선택권을 보장을 하고요. 또 지방의 영향도 강화해가지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가지고 이번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령 개정 역시 지방자치 실질적인 일꾼이 될 뭐 지방 공무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그 의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 의장이 이제 뽑는다, 또 의장이 정권을 갖는다. 이제 우려의 시선이 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선에 대응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뭐라고 보십니까? 항상 뭐 임용에 관련해서는 나누는 얘기가 공정성과 투명성이죠. 뽑히는 사람도 내가 왜 뽑혔는지, 떨어진 사람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따라서 이번 개정에는 지자체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요. 지자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해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조직 중 조직 내 성비위를 목격한 사람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특히 성비위나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 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해가지고 또 그렇게 세울 계획이고요.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된다라는 등 상당히 지금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임용영부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왕관의 무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게가 주는 권한만큼 의무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 도민 한 사람으로 가져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